사실 우리는 경제사범들을 꽤 많이 봅니다. 네. 꽤 많이 보는데 그 경제사범에 대해서 실제 형량을 보게 되면 이건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재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 경제사범들이 실제 형량을 적게 받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이 경제사범이라는 거는 적게 받는 범죄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미국에게 들이밀 수는 없는데 네. 부디 좀 강력한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 드니까 본격적인 2025년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또 가상화폐, 가상자산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2021년, 2022년 이때 당시에 좀 많은 큰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좀 투자자들을 눈물 짓게 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99.9%죠. 엄청난 대폭락을 보였던 가상화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된 인물이 잘하면 130년 동안 미국에서 옥살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이주호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주호 기자? 네, 오늘 테라루나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네. 그 뭐 알고리즘이 어땠고 테라 뭐 하나당 루나 몇 개를 바꿔주고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실현 불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그럼 그 문제를 터뜨렸던 권도영이라는 인물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이래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까지 송환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 권도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국까지 송환됐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정말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진짜 똑똑하긴 똑똑하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머리로 이런 데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테라 루나 사태로 테라폼랩스 권도영이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송환됐죠. 네. 그게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를 인도받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의 범죄 혐의를 9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9개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명이 될 때에는 그렇게 되면 130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권도영이 우리나라에서 도망을 나간 거는 2022년 4월이었는데 네. 그럼 벌써 지금 2년 한 8개월 됐나요? 그렇죠. 2년 8개월간의 정말 끈질긴 추격전 끝에 미국으로 인도되는 사이에 정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어디서 그러면 좀 도피 생활을 했던 건가요? 그걸 한번 표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싱가포르로 먼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갔다가 세르비아로 옮겨가기 직전에 인터폴 적색 수배 발령. 레드 노티스 아시죠? 네. 영화에도 레드 노티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인터폴의 적색 수배인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발령이 됐고 그 이후에 세르비아에서 발견이 돼요. 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왜 발견이라고 얘기하는지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몬테네그로에 가서 꽤 오랜 기간을 있다가 네.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가냐, 싱가포르로 가냐, 아니면 미국으로 가냐. 결국은 한국과 미국 둘 중 하나였었는데 뭐 한국 간에 미국 간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산발적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이 내용들을 중간중간 제보해준 취재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종합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싱가포르로 처음에 갔을 때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로 이제 떠났을 때는 사실 그때 싱가포르에는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2022년 4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팬데믹 한가운데였었거든요. 사실 국가들이 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어디로 가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싱가포르로 어떻게 갔지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할 때에는 만약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전 입국 승인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격리도 면제된다. 저 예방접종이 코로나 백신 말하는 그렇죠. 백신 거죠?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네. 뭐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와서도 격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게 그게 바로 시행일이 2022년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네. 4월에 바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게 네. 이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라폼 랩스의 본사가 또 싱가포르를 있고 하니까 네. 싱가포르로 간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었는데 싱가포르로 가고 나서 사실 그 4월에 도착을 했잖아요. 9월경에 아랍에미리트로 도피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에 아랍에미리트로 도피를 했는데 왜 싱가포르에 있다가 9월에 아랍에미리트로 갔을까에 네.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보도와 그리고 취재원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싱가포르로 가자마자는 괜찮았대요. 근데 사실 테라 루나 사태의 피해자는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전 세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도 9월경부터 소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9월에 소송이 발생한 게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5,695만 달러짜리 소송이 싱가포르에서 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네. 싱가포르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국가로 가게 됩니다. 아, 거기서도 뭔가 법적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면 또 출국 금지 네.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당시 한국 검찰이 싱가포르를 떠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도착지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것까지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두바이에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갔길래 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두바이 공항까지는 갔는데 네. 두바이 국가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결국은 두바이를 경유해서 어디론가 갔구나. 아, 입국은 안 하고 거치긴 거쳤는데 어디 뭐 공항까지는 갔어요. 네. 네. 영화 터미널처럼 거기서 살진 않았을 거고. 살진 않았을 거고 네. 어디론가 갔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렸던 게 2022년 9월 26일. 네. 그때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해서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한국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세르비아에서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르비아에서 발견된 게 2022년 12월경인데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겁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결국 한 3개월쯤 뒤에 첩보를 통해서 권도영이 세르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세르비아로 간 거예요? 세르비아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잘 맞아떨어집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세르비아는 일단 그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권도영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뭐 테라나 루나도 들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엄청 많이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정확한 그 금액은 모르겠으나 많이 들고 있겠죠. 그 금액을 자신이 도피 자금으로 환전하기 좋은 국가가 어디인지를 보면 이런 세르비아 같은 국가가 편합니다. 네. 그리고 세르비아는 또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요. 아,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세르비아 당국에서 거절하면 범죄인 인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 세르비아로 갔겠죠. 그냥 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 하긴 똑똑한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정말 네. 똑똑한 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세르비아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약간 음모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음모론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듣고 마세요. 네. 세르비아는 마피아가 상당히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세르비아는 좀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국가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네. 마피아 조직력이 워낙 세서 경찰 조직력을 앞선다고 평가를 듣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뭐 개도국이라든지 네. 뭐 특히나 남미에 보면은 막 국가 정부 조직보다도 훨씬 네. 강한 조직력을 가지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세르비아도 그럴 수 있겠네요. 세르비아도 그런데 이제 그 마피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네. 마피아들이 본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게 또 암호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많죠. 그런 측면에서도 암호화폐를 환전하기 편한 곳이 세르비아를 비롯한 그 지역 인근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갔을 거라고 이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요 부분은 그냥 재미로 듣고 넘기세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참 여기에서 좀 저는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었냐면 세르비아에서 네. 권도영이 어디에서 지냈는지를 그 암호화폐 매체가 좀 캐냈어요. 캐냈는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호화 주택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세르비아에서 30억 원짜리 집이면 네. 우리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는 아닐 것 같고. 거기서는 훨씬 더 그 고위층, 그러니까요. 관료, 뭐 외교관 이런 분들이 사는 부촌. 엄청난 미국의 저택일 것 약간 같은데. 그렇죠. 미국의 약간 베버리 힐스 같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압구정동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지역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걸 한번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22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기사 내용에 나오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네. 진짜 베오그라드가 수도인데 그 베오그라드라고 하는 고급 주택가 대표적 부촌이 있는 곳에서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저도 이 세르비아라는 국가를 우리가 잘 알진 못하니까 그렇죠. 주차장은 따로 사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주차장을 2개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 2대를 굴렸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차 2대에 누가 있었을까? 권도영과 그 한창준이라고 해서 그 CFO 네. 테라폼레스 CFO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여기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더 놀라웠던 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음모론 얘기 들었는데 왜 그냥 음모론을 괜히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아파트 한 블럭 옆에가 그 세르비아의 이 도시 있잖아요. 도시에 네. 경찰서장 집이 또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오그라드라고 하는 지역의 경찰서장이랑 같은 동네에서 같은 살고 동네에서 있었다. 살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너가 선장 어디 살지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체포되지 않았다는 거는 네. 뭔가 모종의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 살았더랍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네. 그 매체에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직접 떼봅니다. 네. 그 네. 등기부 등본에 여기 이름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한창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네. CFO네요. 네, 그래서 그 CF와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 권도형 네. 두 사람이 여기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10월쯤이었는데 네. 법인을 또 설립을 해요. 법이네요. 네. 여기 그 세르비아 유한회사 초코도이 이 베오그라드라고 하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는데 네. 사실 그 법인을 설립한 이유나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나 목적은 모르지만 여기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는 우리 뭐죠? 이게 다시 네. 재기하려고 하는 시도였었나?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은 나오지만 이유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또 법인을 설립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잠잠히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뭔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 시점 즈음에 유저들이 권도영한테 그때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권도영에게 직접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로 DM을 보내서 물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찰에서도 찾고 하는데 당신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유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도망치는 거 아닌데요? 나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코딩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코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네. 당신들이 못 찾는 거지 왜 내가 도망친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너무 뻔뻔하다. 조롱하듯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네. 그 당시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이 네.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호화주택에 살고 법인 설립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에서 사실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였었냐면 세르비아에서의 범죄인 인도도 어렵긴 한데 네. 만약에 이 세르비아에서 도망치면 어쩌지? 그게 더 걱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세르비아는 그나마 이제 위치를 파악해 놓은 상태였었고, 그렇죠. 근데 세르비아 말고 그 주변 국가 가운데 이런 데가 있대요. 스릅스카 공화국이라고. 스릅스카 공화국이요? 네. 여기는 세르비아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비포장도로로 가도 한 4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는 금융 실명제가 아닌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은 네. 금융 기록으로는 아예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숨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유럽에 있는 마피아들이 이제 대포통장 같은 거 만들 때 이쪽에서 만드는 일들이 많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진짜 절대로 끝까지 못 잡는다. 게다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권도영은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죠. 오프라인 지갑. 그쵸. 오프라인 지갑에 왠지 자신의 그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 숨어 들어가서 본인은 떵떵거리면서 요즘에 안 그래도 비트코인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그 돈 갖다가 환전해갖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사실 50조 원 피해가 일어나 놓고 본인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굉장히 막아야 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곳은 아니었고 결국은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권도영이라면은 아까 예. 말씀하셨던 스릅스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국가로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네. 미립국을 한다든지. 그런데 왜 몬테네그로를 간 거예요? 이게 몬테네그로가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 네. 그 당시에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다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는 과정에 경유하는 과정에 좀 걸린 걸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그 자신의 여권을 내밀었는데 네. 그게 위조 여권이었었고요. 아,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적색 수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양인이 내민 여권이 코스타리카 여권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신고를 했고 이제 그 공항 직원이 네. 바로 신고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위조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문서 위조로 이제 체포가 되는 게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여권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구속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정도? 한 4개월 정도? 아. 그래서 이게 잡혔던 게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던 게 2023년 3월이었는데 네. 지금 4개월이면 한 7월이면 출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월이면 출소하는데 6월에 갑자기 네.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권도영이 몬테네그로 총리한테 자필 편지를 쓴 게 알려져요. 2023년 6월이었습니다. 7월이면 출소잖아요. 네. 7월이면 출소인데 6월 한 달 전에 갑자기 권도영이 내가 총리한테 자필 편지를 써서 내가 몬테네그로 야당, 네. 그러니까 총리와 적이죠. 너의 적이다. 너의 적. 내가 너의 적에게 돈을 줬다. 정치 자금을 줬네. 정치 자금을 줬다고 편지를 씁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한 2, 3일 있다가 네. 총리가 야, 나랑 지금 그 정치 경쟁을 하는 저 그 야당 대표가 네.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니 이건 진짜 건수다. 이걸 바로 공개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그래서 권 대표로부터 내가 자필 편지를 받았는데 권 대표가 유력 야권 정치인 겸 재무장관인 스파이치 대표에게 네.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딱 밝혀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몬테네그로는 바로 며칠 뒤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아, 네. 이걸 딱 밝히면 야당 대표는 너는 정치 자금 수수한 것으로 이제 총선에서 딱 잘려버리고 그렇죠. 본인은 다시 이제 그 총리가 되고 재선하는 거지. 재선하는 걸로 그걸 꿈을 꿨었던 거죠. 그 당시 총리가 아바조비치 총리였었는데 본인의 정치적 위치가 좀 위태위태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금 수수 문제가 상대편에서 나오자 이걸 그대로 바로 이용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 기회니까. 근데 이제 물론 당시 스파이치 대표는 내가 2018년도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테라폼레스에 투자한 건 맞는데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그 당시에는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 내용을 폭로했던 것들은 결국 권도영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내가 폭로하면 현재 총리가 네. 야당 대표를 이걸로 찍어 누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요 편지를 보내면 총리에게는 이득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건 권도영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권도영은 그러면은 그 다른 혐의로 네. 그리고 재판을 또 받고 네. 거기서 이제 형을 좀 더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좀 더 길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에서 길게 형을 살고 싶은 이유는 미국 가고 싶지 않아서고 미국으로 잡혀가고 싶지 않아서고 아, 네. 그리고 그 몬테네그로에서 내가 이제 정치 자금을 줬다는 게 인정이 되면 네. 나는 몬테네그로의 정치 사범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정치 사범은 범죄인 인도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사범을 다른 국가에서 살인범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네. 오케이 인도는 해주지만 우리가 정치 사범으로서의 이걸 형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인도할 수 있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범은 범죄인 인도가 안 돼서 정치 사범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정치 사범이 됐을까요?
됐으면은 이번 안 그렇게, 잡혀갔겠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 야당 대표 있었잖아요. 네네. 야당 대표가 스파이치 대표였었는데 스파이치 대표가 이제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가 됩니다. 이것도 반전이네요. 네, 반전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줬다고 했으면 줬다고 네.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부인해 버립니다. 딱 스파이치 총리가 이제 자기가 줬다는 사람이 딱 올라오게 되니까 네. 난 준 적 없는데? 라고 전면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도 웃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것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지금 그 몬테네그로에서 계속 정치 자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올해 6월에 있었던 기사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권도형 몬테네그로 총리와의 수상한 관계 알고 보니 초기 투자자였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가 지난 6월 18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테라폼레스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쓴 건데요. 네. 이게 그 스파이치 총리가 그 당시에 내가 일했던 회사가 초기 투자했지.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네. 했다고 했잖아요. 나도 피해자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스파이치 총리의 이름이 직접 담겨져 있었고 네. 그 당시 스파이치 총리가 일했던 몸담고 있었던 회사 있잖아요. 네. 회사 이름은 오히려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스파이치 총리가 직접 그것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회사가 관여됐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파이치 총리가 거기에 이제 문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 네. 개인이 직접 75만 개 정도의 루나 코인을 네. 한 개당 10센트 정도에 구매했다는 기록이 있다. 10센트요? 예. 야, 이거 제가 루나가 기억을 하는데 얼마까지 루나 코인이 올라갔었죠? 100달러 넘었거든요. 한 110달러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있는데. 119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75만 개 코인을 그 최고점까지 다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네. 최고점에서의 평가 수익을 보면 한 1,200억 원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중간에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아직 들고 있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절반만 팔았다고 쳐도 만약에 600억 정도를 들고 있다고 쳤을 때, 네. 과연 당신이 피해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계속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라면 너도 소송을 걸었어야지. 왜 너는 소송을 안 걸지? 그렇지. 넌 뭔가 받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일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로 오네 뭐 미국으로 가네 하다가 초반에는 이게 그 인과관계가 되게 저도 복잡해갖고 그걸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초반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이 우리나라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좀 높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네. 기다렸어요. 사실 오기만 해라. 내가 인천공항에 뭐 들고 나갈 거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들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린 분 반, 네. 미국으로 가라 반이었어요. 거기서 뭐 그렇죠. 몇백 우리나라로 년을 살던가. 와봐야, 우리나라로 와봐야 뭐 몇 년 잠깐 있다가 너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잖아. 그럴 수 그것 있다. 때문에 차라리 네. 나 어차피 내가 손해 본 거 피해 복구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차라리 미국으로 가라는 그 반응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결정권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미국 송환을 결정을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사실 저도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결국 미국 송환이 되게 됐는데 네네. 결국 그러면 이제 권도영이 130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궁금증도 사실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은 워낙 형량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만약에 경제사법으로 최대 형량을 받게 될 경우 얼마까지 받는 줄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정말 터무니없는 기간을 때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씩 막 때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사범도 예전에 유명했던 분들 잠깐 떠올려 보면은 한 500년 막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좀 긴 순서대로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숄람 와이즈라고 해서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인물도 845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숄람 와이즈가 혼자 사기를 친 게 아니었었고 공범이 있었는데 네. 공범이 키스 파운드라고 해서 이 인물도 740년을 받았고요. 고수익 투자 사기를 쳤던 노먼 슈미트라고 하는 인물은 330년. 네. 텔레뱅킹 사기 로버트 톰슨은 309년. 네.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폰지 사기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버나드 메이도프. 네. 150년 진짜 많은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렇네요. 800년까지 있는 걸 보면. 와. 근데 권도형이 지금 130년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이건 뭐 이제 법의 판단이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네. 의외로 샘 뱅커먼 프리드는 25년에 110억 달러 벌금으로 사실 형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뭐 피해 복구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참작을 해서 이 정도에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벌금이 11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안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15조가 넘습니다. 15조 원 넘는 큰 벌금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 나왔고요. 근데 이게 그 경제 사범이 아닐 때에는 조금 더 놀라운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뭐 한 몇천 년씩 나오나요? 만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네. 자, 제가 그냥 경제 사범 보다 보니까 네네. 경제 사범 아닐 때는 어떻게 나오지? 라고 했는데 와. 그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범죄인이 있었는데 네. 찰스 스콧 로빈슨이라고 해서 3만 년이 나왔습니다. 3만 년. 아. 이게 한 명당 5천 년을 형량을 부여했어요. 와. 그래서 6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3만 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앨런 웨인 맥로린이라고 하는 인물과 데런 베나포트 앤더슨 이 인물도 공범입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이 합쳐서 32,500년이 나온 겁니다. 이야. 이 그 위에 있는 앨런 웨인 맥로린은 21,250년, 네. 데런 앤더슨은 11,250년. 이 인물들은 뭐 많습니다. 간간, 폭행, 강도 침입, 절도. 입에 담기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네. 미국에서는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중주의라고 해서 가장 중한 죄의 일정 비율을 가중 처벌하는 그런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손방망이가 아니냐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법조인들께 여쭤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은 내가 이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에는 나는 이런 벌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보다 살인을 했을 때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병과주의, 형량을 합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좀도둑이 1년짜리 그 좀도둑질을 100번을 했어요. 네. 그럼 100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 살인 한 건보다 형량이 더 높게 되면 그 말씀드렸던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서 좀 이렇게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합치다 보면은 과연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손방망이 처벌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그러면 형량 합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막 3만 년 나오고 2만 년 나오고 하는 게 그냥 마냥 야 쟤는 진짜 큰 벌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살다 이제 못 나올 거야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사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징역 1000년 받은 아동 성범죄범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 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미국이라는 특성이 좀 있는데 뭐냐면 일단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활발합니다. 그쵸. 만약에 내가 다른 범죄를 잘 알고 있어서 네. 검찰이나 경찰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범죄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면 나의 형량이 감형되거나 네. 아니면 면제되거나 네. 이런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거래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플리바게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감형과 가석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워낙 형량을 합산을 하다 보니까 누적된 형량이 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수용자는 많아지는데 수용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수용자의 적체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그 수용자의 적체 현상 때문에 관리가 부족하게 되고 그럼 그 관리를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 모범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감형을 해서 좀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아도 잘하면 그냥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기 미국은 뭐 10,000년, 20,000년, 30,000년 되니까 여기는 강한 처벌이고 우리나라는 손방방이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렇게 형량 합산 병과주의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도 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형을 채워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 꽤 네. 많다는 걸 보면은 단순히 미국이 더 강하고 우리나라가 덜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도영이가 얼마의 형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도피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네. 나 도망친 거 아닌데? 나는 내가 있는 그냥 그곳 거실에서 코딩하고 있는 건데? 라고 하는 멘트라든지 어떻게든 정치범이 돼서 범죄인 인도 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인물에게 과연 그 좀 가벼운 형량이 내려져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이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정말 수조 원의 자산을 있다면 어디엔가 숨겨 놓았을 거고 피해 복구가 안 되는데 출소 후에 그는 잘 산다면 네. 과연 진짜 경제사범 나도 그냥 경제사범으로 한 차례 끄덩 하고 한 2, 3년 살고 나와서 나는 떵떵거리면서 50년 잘 살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니까 중앙 형량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권도영이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몬테네그로라든지 세르비아 같은 곳을 선택을 했던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뭐 암호화폐를 조금 환전해서 쓰기 네.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잡혀가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미국에서 그러면 이거를 좀 뭐 환수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크겠죠. 저기 류종훈 기자도 알겠지만 만약에 콜드월렛으로 해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들고 그 오프라인에서 어디엔가 숨겨놓고 아니면 자신의 조력자에게 네. 맡겨놓고 했을 때 그것은 환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 아닌가요? 그거를 찾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 겁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찾는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뭐 USB 같은 걸 네, 찾아야 그렇죠. 물리적으로 네. 뭔가를 찾아야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블록체인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콜드 월렛을 찾는 게 일단은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이 마음 먹고 네. 찾는다면 못 찾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그런 걸 또 통해서 이제 뭐 플리바게닝이 원래 경제사법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감형을 시켜줄 수 있는 유혹을 할 수도 있겠죠. 유혹이라고 한 단어가 좀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권도영이 조금 저는 큰 어쨌든 네.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 가는 게 조금 맞기는 맞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으로 왔으면 국내 많은 들 보셨잖아요. 경제사범에게 특히나 조금은 맞아요. 관대한 것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법.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큰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게 한 28만 명이 지금 권도영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8만 명의 울분이 한 5년형, 10년형 받았다가 한 3년 있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게 맞는 그게 좀 처벌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비록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네. 사실 우리는 경제사범들을 꽤 많이 봅니다. 네. 꽤 많이 보는데 그 경제사범에 대해서 실제 형량을 보게 되면 이건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제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 경제사범들이 실제 형량을 적게 받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이 경제사범이라는 거는 적게 받는 범죄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미국에게 들이밀 수는 없는데 네. 부디 좀 강력한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고 또 그만큼 또 투자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루나테라 사태 같은 게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거에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철저하게 해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